엄마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게 다 뭐야? 내 명의로 된 이것들이 뭐야? 챕터 1 잠시의 안식. 아직도 그날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생생해요. 남편이 떠난 지 석 달, 텅 빈 큰 집은 마치 거대한 광 같았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공간이었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옮기기로. 하지만 새 집을 구하는 동안 어디서 지내야 할지가 문제였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 지내시면 되죠. 가족끼리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마치 겨울 아침의 첫 햇살처럼. 그런데 왜였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어쩌면 그때부터 알았는지도 몰라요. 이 선택이 독이 든 꿀단지를 여는 것과 같다는 걸. 아들 집에 도착한 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며느리 서린이의 향수였죠.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마치 얼음 위에 그린 그림 같았어요.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미소. 어머님, 어서 오세요.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 신발은 여기 놓으시면 돼요. 새로 왁스칠을 해서 조심하셔야 해요. 첫 마디부터 경계선을 긋더군요. 여기는 내 영역이니 조심하라는 무언의 경고처럼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으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쿠션 하나도 비스듬히 놓여 있지 않았고 테이블 위엔 먼지 한 점 없었죠. 이상하게도 그 완벽함이 더 불편했어요. 마치 박물관에 들어온 것처럼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를 보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남편과 함께 먹던 소박한 저녁들이. 하지만 그 그리움도 잠시 서린이가 젓가락을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어머님, 혹시 매운 거 괜찮으세요? 제가 깜빡하고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었네요. 아, 그리고 어머님 방은 2층 끝에 있어요. 계단이 좀 가파르니까 조심하세요. 2층 끝이라 가장 구석진 곳을 준 거죠. 물론 겉으로는 조용해서 편하실 거예요라고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다는 그녀의 속마음을.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정말 가팔랐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당신 무릎 안 좋은데 왜 2층에 모시냐고 화를 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저를 위해 화내줄 사람은 없었어요. 방에 들어서니 깨끗하긴 했지만 썰렁했어요. 벽에는 아무 액자도 없었고 서랍장 위엔 먼지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아마 급하게 치운 모양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옆집 벽만 보였고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는데 아래층에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톤으로 알 수 있었죠. 뭔가 다투는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이 언급되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니, 착각이었을 거예요. 너무 예민해진 탓이겠죠.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삐걱, 삐걱. 마치 누군가 위를 걷는 것 같은 소리였죠. 그런데 이 집은 2층이 끝인데 다락방이 있나? 어머니, 안 주무세요? 물 좀 드릴까요? 갑자기 나타난 아들에게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야. 화장실 가려고 했어. 근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 그거요? 옛날 집이라 바람 불면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피곤하실 텐데.
아들은 재빨리 저를 방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순간 느꼈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아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도둑 맞을까봐 금고를 지키는 사람처럼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왜 이 나이에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지.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덩어리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새벽 2시 또다시 천장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뭔가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였죠. 쿵, 쿵, 끌리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게 들렸어요. 분명 서린이의 발소리였어요. 그녀 특유의 빠른 걸음걸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니, 불안감이라고 해야 맞을까요? 내일 아침에 은근슬쩍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마치 작은 가시처럼 계속 저를 찔렀죠.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린아, 이 집에 다락방이 있니? 어젯밤에 위에서 소리가 나서. 순간 서린의 손이 멈췄어요. 커피잔을 들던 손이 공중에서 잠시 정지했다가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네, 있긴 한데 저희도 안 써요. 너무 오래되고 지저분해서 어머님은 절대 올라가지 마시고 들어가지도 마세요. 위험해요. 절대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왜 그렇게 단호했을까? 그저 오래된 다락방일 뿐인데. 그때 서린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회사에 일찍 가야 해서요라고. 하지만 오늘은 토요일이었어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이 천장 위, 그 다락방에 숨어 있다는 걸.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어서는 안 되지만 열고 싶은 충동이 드는 그런 비밀.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왜 아들까지 그 다락방을 숨기려 하는 걸까요? 부부가 함께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이 집에 온 지 불과 하루 만에 느낀 감정은 안식이 아니라 불안이었죠. 그때였어요. 뭔가가 제 앞에 떨어진 게 작은 열쇠였어요. 노쇠로 된 낡은 열쇠. 어디서 떨어진 걸까 고개를 들어보니 천장 한쪽에 작은 문이 보였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문이었죠. 그 순간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 열쇠가 우연히 떨어진 걸까? 아니면 운명이 제게 준 신호일까? 손에 쥔 열쇠가 뜨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알았죠. 저는 결국 그 문을 열게 될 거라는 걸. 그 안에 무엇이 있든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거기 있다는 걸.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다락방에서 제가 발견하게 될 것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챕터 2 다락방의 금지.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일주일을 보냈어요. 매일 아침 만지작거리면서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죠. 마치 부적처럼 품고만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겁쟁이였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직은 이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던 걸까요? 화요일 오후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놀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거실 먼지를 털다가 문득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다락방 입구가 있는 그곳. 계단 아래에 접이식 사다리가 숨겨져 있는 게 보였죠.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어요. 사다리를 조심스럽게 내리는데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렸죠. 혹시 이웃이 들을까봐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그때였어요. 주머니 속 열쇠가 손끝에 닿았는데
뭔가 결심이 선 것처럼 한 발짝 올라섰죠.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서린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어요. 마치 도둑을 잡은 것처럼 황급히 달려왔죠. 저는 깜짝 놀라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요. 서린이 제 팔을 잡았는데 그 손에 힘이 너무 세게 들어가 있어서 멍이 들 정도였어요.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위험하다고요. 바닥이 썩어서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뚫고 떨어져요. 아니, 나는 그냥 청소하다가 먼지가 많이 쌓인 것 같아서. 제 변명이 얼마나 궁색했는지 저도 알았어요. 서린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죠. 평소의 차가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날것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공포? 분노? 아니면 둘 다? 어머님, 정말 부탁드려요. 제발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위에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호흡기에도 안 좋아요. 작년에 도윤 오빠도 올라갔다가 기침을 한 달이나 했어요. 곰팡이 얘기를 하는데 이상했어요. 그렇게 위험한 곳이면 왜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놓지 않았을까? 게다가 어젯밤에도 분명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데 곰팡이가 가득한 곳을 그렇게 자주 드나들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일단은 물러섰어요. 서린의 눈빛이 너무 절박해 보였거든요. 마치 생사가 걸린 문제처럼.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했죠. 미안해. 내가 괜한 짓을 했네. 다시는 안 올라갈게. 서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평소의 그 차가운 미소를 다시 지으며 말했죠. 감사해요, 어머님. 아, 오늘 저녁은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시장에서 좋은 고기를 봤거든요. 갑작스러운 친절이 더 의심스러웠어요. 마치 아이에게 주사 놓고 사탕 주는 것처럼 뭔가를 덮으려는 의도가 분명했죠. 서린이 부엌으로 가고 난 후 저는 다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다락방 입구 주변 바닥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먼지 위에 새로운 발자국이었죠. 크기로 봐서는 서린의 발자국이 분명했어요. 최근에 아마 어제나 오늘 새벽에 올라갔다는 증거였죠. 저녁 식사 시간 갈비찜은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죠. 도윤이 퇴근하고 합류했는데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오늘 집에 계셨어요? 혹시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아들의 질문이 시험 같았어요. 서린이 벌써 얘기한 걸까? 아니면 그냥 안부를 묻는 걸까? 응, 그냥 조용히 있었어. 책도 좀 읽고. 그래도 너무 심심하시면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세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아,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젓가락으로 갈비를 짚다가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2층 끝 쪽은 진짜 위험해요. 옛날 집이라 구조가 약해서요. 특히 다락방 쪽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부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어요. 한 명이 먼저 말하고 다른 한 명이 거들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 하는 걸까? 정말 위험해서?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어서? 밤이 되자 또 천장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더 선명했죠. 박스를 옮기는 소리,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까지. 분명 도윤과 서린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치 그 너머가 투명해져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두려웠어요.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니까. 열쇠를 다시 꺼내봤어요. 낡은 로세 열쇠.
이게 정말 다락방 열쇠일까? 아니면 다른 곳의 열쇠일까?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미칠 듯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설인의 그 절박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그녀는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단순히 제가 다칠까봐 걱정해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 눈빛은 걱정이 아니라 공포였어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다락방 입구 아래 뭔가가 떨어져 있었죠. 가까이 가서 보니 영수증이었어요. 백화점 영수증. 그런데 이상했어요. 구매자 이름이 제 이름이었거든요. 윤정숙. 하지만 저는 그 백화점에 간 적이 없었어요.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 제가 이 집에 온 다음이었죠. 금액은 300만 원이 넘었고 구매 품목은 명품 가방이었어요. 제가 살 리 없는, 아니 살 수도 없는 가격이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왜 내 이름으로? 혹시 동명이인? 아니에요. 주소까지 제 주소였어요. 정확히는 팔기로 한 그 큰 집 주소. 그 순간 깨달았어요. 다락방에 숨겨진 비밀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저는 이미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는지도 몰랐어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내 이름이 도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내가 한 지붕 아래 있는 동안? 그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정수가, 세상에 공짜는 없어. 특히 가족이 주는 친절은 더 조심해야 해. 살아생전 농담처럼 했던 말이 지금 와서는 예언처럼 느껴졌죠. 내일이 되면 반드시 그 다락방에 올라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위험하든 말든, 곰팡이가 있든 말든.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더 이상 순진한 시어머니 역할은 그만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다락방에서 제가 발견하게 될 것들이 이 영수증 하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충격적일 거라는 걸. 챕터 3금단의 문을 열다. 사흘을 더 기다렸어요. 영수증을 발견한 그날 바로 올라가고 싶었지만 이성이 저를 붙잡았죠. 섣불리 움직였다가 증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회를 엿봤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늙은 표범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목요일 저녁 도윤이 회식이 있다고 했고 설이는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나갔죠. 혼자 남은 집이 이렇게 고요한 건 처음이었어요. 심장 소리가 북소리처럼 크게 들릴 정도로. 어머님, 저 늦을 것 같아요. 혹시 먼저 주무셔도 돼요. 문은 꼭 잠그고 주무세요. 설인이 나가는 걸 확인하고도 30분을 더 기다렸어요. 혹시나 뭘 빼먹고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그녀의 차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확인한 후 드디어 움직였어요. 손전등을 들고 사다리를 내렸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각오가 섰죠.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갈수록 먼지 냄새가 진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곰팡이 냄새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새 물건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가죽 냄새, 비닐 냄새, 그리고 향수 냄새. 다락방 문에 도착했어요. 낡은 나무 문이었는데 손잡이 주변이 유독 깨끗했어요. 자주 만진 흔적이 분명했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설마 정말 맞을까?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었는데 딸깍 맞았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곰팡이가 가득한 위험한 공간, 천만에요. 여기는 마치 고급 창고 같았어요. 벽 한쪽에는 명품 쇼핑백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박스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두 비닐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손전등을 비추니 브랜드 로고들이 번쩍였어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제가 평생 구경도 못한 브랜드들이었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설인이 자기 물건들을 여기 숨겨놓은 건가? 그런데 왜? 도윤이 모르게? 아니면 둘이 함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마치 꼬인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가장 가까운 쇼핑백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핸드백이 있었는데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800만 원. 제 눈을 의심했죠. 다시 봐도 8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영수증이 있었는데 구매자 윤정숙. 제 이름이었어요. 날짜는 2달 전. 제가 남편 장례식으로 정신없던 그때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손이 떨려서 영수증을 놓칠 뻔했어요. 다른 봉투도 열어봤어요. 또 제 이름. 또 다른 봉투. 역시 제 이름. 마치 악몽 같았어요. 아니,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꼬집어봤지만 아팠어요. 현실이었어요. 박스 하나를 열어봤더니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대출 서류, 신용카드 신청서, 그리고 제 도장이 찍힌 각종 계약서들. 언제 이런 걸 만들었지? 제가 도장을 준 적이 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없었어요. 그때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띄었어요. 보험해약 신청서였는데 제가 평생 모은 종신보험이었어요. 해약 환급금 5천만 원. 날짜를 보니 한 달 전. 하지만 저는 해약한 적이 없었어요. 통장을 확인해 본 적도 없었고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슴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뭔가 날카로운 것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내 아들이,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 나를 이렇게. 어머니,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도윤이 서 있었어요. 언제 왔는지, 얼마나 봤는지.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오해. 내 이름으로 된 이 모든 게 오해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도윤이 한 발짝 다가왔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내 아들이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죠. 설인이가 아니, 우리가 잠깐 급해서 어머니 신용이 좋으셔서 정말 잠깐만 쓰려고 했어요. 잠깐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2달이 잠깐인가요? 수천만 원이 잠깐인가요? 종신보험도 해약했더구나. 내가 아버지랑 30년 동안 부은 보험을. 도윤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게 됐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설인이 친정에 일이 있어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설인이었죠. 그녀의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어요. 다락방에 도착한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마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이제 아셨네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변명도 부정도 없었죠. 오히려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죄책감조차 없다는 듯한 그 태도가.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서려고 했죠.
적어도 무너지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모든 걸 정리하자. 오늘은 더 못 보겠다. 다락방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게 보였죠. 아직도 뭔가 더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지는 못했죠. 그들에게 들릴까봐.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남편이 그리웠어요.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울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내가 발견한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걸. 보험 해약금 5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그 많은 명품들은 왜 사용하지 않고 쌓아놨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설인이 말한 친정일이란 게 정확히 뭘까? 그게 이 모든 사건의 열쇠인 것 같았어요. 새벽녘에 문득 깨달았어요. 그들이 나를 이 집에 들인 이유가 단순히 집을 팔기 전 임시 거처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마치 먹이를 굴속으로 유인하는 거미처럼. 그런데 이상한 건 아침이 되자 두 사람이 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해시태그 다락방의 비밀. 해시태그 챕터 4배신의 이중 칼날. 아침 7시에 눈을 떴어요. 아니, 사실 한숨도 못 잤으니 그냥 눈을 뜬 거죠.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설인이 출근 준비하는 소리, 도윤이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죽은 듯이 고요했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부엌도 마찬가지였죠. 식탁 위에 메모 하나 없이. 도망간 걸까? 그럴 리가. 이 집은 그들 명의인데 오히려 제가 쫓겨날 처지였죠. 커피를 내리면서 생각했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손톱 밑에 남은 먼지와 무릎의 멍이 모든 게 현실이었음을 증명했죠. 창밖을 보니 주차장에 두 사람 차가 없었어요. 새벽에 나간 모양이었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어요.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아니면 그들이 시간을 벌고 있는 건가?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 오전 11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설인이 먼저 들어왔고 뒤이어 도윤이 따라왔죠. 두 사람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설마 또 명품을? 그런데 가까이 보니 식료품이었어요.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전복죽 사왔어요. 그 태어남이 놀라웠어요. 어제 그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아니면 별일 아니라는 듯이.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희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설인이 쇼핑백을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잠깐만 빌리려고 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연기인가 진심인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무릎을 꿇은 며느리를 보는데 왜 제 마음이 더 아픈 걸까요? 어머니, 설인도 사정이 있었어요. 이번만 눈 감아 주세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도윤이 설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연합군처럼 보였죠. 둘 때 하나. 제가 악역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사정? 무슨 사정이 내 이름을 도용하고 내 보험을 해약할 정도야? 설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죠. 밤새 운 건지 아니면 방금 억지로 짜낸 건지. 친정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10억이 넘어요. 집도 나갔고 부모님은 쪽방에 계세요.
동생은 학교도 못 가고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도윤이 그녀를 더 꽉 안았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어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죠. 하지만 이성이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남의 이름을 도용하는 건 범죄라고. 그것도 시어머니 이름을. 그래서 그게 내 이름을 마음대로 쓸 권리를 주는 거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정말 급했어요. 서린이 친정이 사채까지 썼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채? 그 단어에 몸이 굳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무서운 사람들이 현실에, 우리 가족 주변에. 어머님 성함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걸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명품들은 되팔려고 산 거예요. 중고로 팔면 현금이 되니까.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럼 왜 아직도 다락방에 쌓아놨어? 왜 안 팔았어? 서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더 있다는 신호였죠. 감정가가 가품이래요. 온라인에서 산 건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 그래서였구나. 설상가상이었네요. 남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 가품을 사고 그것도 팔지 못하고 마치 구멍난 독에 물 붓기였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들을 용서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들이니까 덮어줘야 할까? 아니면 선을 그어야 할까? 보험 해약금은 그것도 사채 이자로 5천만 원이 이자로 사라졌다고요. 얼마나 빌렸기에. 아찔했어요. 이 늪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조차 안 됐어요. 그때 서린이 제 발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한 달만, 아니 2달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직장에서 대출 받아서라도 다 갚을게요. 도윤 오빠 보너스도 나오고. 제발요. 그 필사적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또 속는 건 아닐까? 이미 한 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마치 한 번 깨진 도자기처럼 아무리 붙여도 금은 남는 법이니까. 도윤이 무릎을 꿇었어요. 내 아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다니.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서린이를 더 챙겼어야 했는데 제가 무능해서 어머니한테 이런 짐을.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들도 나름 지옥을 살고 있었다는 걸. 물론 그게 면죄부는 아니지만 일단 둘 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서린의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짠했어요.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다 정리해서 가져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갚을 건지 계획서도 오늘 저녁까지. 희망이 보이는 듯한 두 사람의 얼굴. 하지만 저는 덧붙였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 더 거짓말하면 그땐 정말 끝이야. 알겠지?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불안이 가시지 않았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서린이 사온 전복죽을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들었지만 노력하는 그들을 위해 먹었죠. 식탁의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어요. 모두가 죄인이 된 기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오후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초인종이 울렸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죠. 대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제 이름으로 된 또 다른 대출 서류 사진이었어요. 금액은 1억. 날짜는 일주일 전. 제가 서린에게 보여주지 않은 그들도 모르는 또 다른 빚이었죠. 누가 이걸 보낸 걸까? 그리고 왜? 협박? 경고?
아니면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는 아직도 제가 모르는 비밀이 더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곧 폭발할 시한폭탄이라는 걸. 해시태그 다락방의 비밀. 챕터 오소문과 굴욕. 그 봉투를 들고 방에 들어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도대체 누가 왜 이걸 내게 보냈을까? 설인과 도윤은 모른다고 했는데 그럼 제3자가 있다는 건가? 불안해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동네 카페로 나갔죠. 바람도 쐴 겸 생각도 정리할 겸. 그런데 그게 실수였어요.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카페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었죠.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시선을 피하고 싶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옆 테이블의 속삭임이 들려왔거든요. 처음엔 그냥 수다인 줄 알았는데 제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귀가 쫑긋해졌어요. 정숙이 말야,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한데. 그러게,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더라. 요양원 알아본다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요양원? 누가 그런 말을? 손에 든 커피잔이 덜덜 떨렸죠.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여사였죠. 정수가, 너 조만간 요양원 들어간다며? 며느리가 많이 힘들다던데. 어머, 괜찮아?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종이컵이 미끄러지면서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죠. 뜨거운 액체가 신발을 적셨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게 제 얼굴이었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아니, 내 며느리가 마트에서 그러던데.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어서 요양원 알아본다고. 정신도 좀 이상해지신 것 같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린이가 정말로 아침에 그렇게 무릎 꿇고 빌던 그 서린이가 마치 얼굴에 보이지 않는 손바닥이 날아온 것 같았어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오는데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죠. 봐, 진짜 정신이 없나 봐. 불쌍해. 그 동정 어린 목소리들이 칼날처럼 등을 찔렀어요. 밖으로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나? 나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생각할수록 끔찍했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옆에 앉더니 물 한 병을 내밀었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하신데. 낯선 남자였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신사였죠. 평소라면 경계했을 텐데 그 순간은 누군가의 친절이 필요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시죠? 김태호라고 합니다. 전직 기자예요. 그리고 방금 카페에서 일어난 일을 봤습니다. 실례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전직 기자라는 말에 경계심이 올라왔어요. 혹시 이것도 함정인가?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떻게 퍼졌는지부터 추적해야 합니다. 소문이라는 건 불의를 찾으면 막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안이 됐어요. 그래,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싸워야지. 근데 어떻게? 태호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와 메모장을 꺼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소문에 시달리고 그때 배웠죠.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믿어도 될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호 씨가 말했어요. 우선 가족들 모르게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이 뭘 계획하는지, 얼마나 깊이 연루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집 앞에서 헤어지며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김태호 믿음직스러운 글씨체였죠. 집에 들어가니 설인과 도윤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죠. 아마 제가 요구한 부채 정리 서류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보였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어요. 걱정? 정말 걱정했다고? 요양원 운운하면서.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태호 씨 말대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서류는 다 정리됐니? 도윤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꼼꼼하게 정리된 것 같았지만 이제는 믿을 수가 없었죠. 뭘 또 숨기고 있을까? 저녁을 먹는 내내 설인을 관찰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쓰는 게 보였죠. 하지만 가끔 불안한 눈빛이 스쳤어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처럼. 밤이 되어 방에 들어와 태호 씨가 준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녹음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들의 대화, 전화 통화, 모든 것을. 그런데 문득 두려워졌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가족을 감시하고 의심하고. 이게 맞는 일인가? 하지만 카페에서 들은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요양원, 정신이 이상해진. 새벽 2시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다가 또 다락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죠. 설마 또 누가 온 건가? 조심스럽게 계단 가까이 갔어요. 이거 다 옮겨야 해. 어머니가 알기 전에. 도윤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이거 어디로 옮길 거야? 설인의 목소리. 일단 창고에. 나중에 처리하자. 뭘 옮긴다는 거지? 그 가품들? 아니면 또 다른 뭔가? 녹음기를 켰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죠. 빨리 해. 시간 없어. 그 여자가 눈치채기 전에 다 치워야 돼. 그 여자? 나를 말하는 건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이 일에 연루된 거야?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황급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지만 온몸이 떨렸죠.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며느리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뭔가라는 걸. 핸드폰을 꺼내 태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을까요? 곧바로 답이 왔어요. 7시 동네 공원에서 뵙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라. 그 말이 뼈에 사무쳤어요. 이제 저는 이 집에서 조심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내 아들 집에서 내가 조심해야 한다니. 창밖을 보니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떠나가고 있었어요. 누구의 차일까? 그리고 그들이 옮긴 건 뭘까? 아침이 오기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마치 전쟁터에서 밤을 새우는 병사처럼 작은 소리에도 깨어 있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해시태그 다락방의 비밀. 챕터 6 반격의 설계. 새벽 6시 반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도윤과 설이는 아직 자고 있었죠.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으니까. 공원에 도착하니 태호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공기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군요.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어젯밤 녹음을 들려줬어요. 그 여자라는 부분에서 태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네요. 조직적인 사기 같습니다. 우선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야 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당신이 불리해집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내 아들이 나를 그 여자라고 부르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침착할 수 있겠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8시가 넘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도윤과 설인이 거실에 앉아 있었죠.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재판관 앞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어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태어난 척 앉았죠. 녹음기는 주머니 속에서 이미 작동 중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 큰 집 매매하시는 거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지? 내 집을 팔지 말라고? 사실 그 집을 팔지 마시고 저희한테 증여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세금도 아낄 수 있고 어머니는 저희가 월세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아, 그래서였구나. 이게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내 집을 노렸던 거야. 명예 도용은 시작에 불과했고 진짜 목표는 집이었어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그들의 탐욕이 한 겹씩 드러났죠. 월세라고? 내가 왜 남의 집에서 월세를 살아야 하지? 어머님 혼자 큰 집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작고 편한 곳이 좋지 않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카페에서 퍼진 소문, 요양원 얘기, 정신이 이상하다는 말. 모두 이것을 위한 포석이었구나. 나를 무능력한 노인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집값은 어떻게 할 건데? 도윤이 설인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준비된 대본이 있는 것 같았죠. 일단 저희가 관리하면서 어머니 생활비랑 용돈 드릴게요. 훨씬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으면서 편하다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태호 씨 말이 떠올랐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생각해 볼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놀랐어. 설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순순히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도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거짓말을 할 때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죠. 그들이 외출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태호 씨가 알려준 대로 집안 곳곳을 조사했죠. 서랍, 서류함, 컴퓨터 파일까지. 그리고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5개나 더 있었고 각각 한도가 1,000만 원이었어요. 사용 내역을 보니 현금 서비스로 모두 뽑아 썼더군요. 총 5천만 원. 보험 해약금과 합치면 1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설인의 일기장이었어요. 침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죠. 오늘도 그 여자가 눈치를 못 챘다. 멍청한 것 같다. 조금만 더 버티면 집도 우리 것이 된다. 친정빚? 그런 거 없다. 도윤이도 모르는 내 비밀이다. 손이 떨렸어요. 친정 빚이 없다고?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에?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해외 계좌에 차곡차곡 모으는 중이다. 도윤이와 이혼하면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할 거다. 그 멍청한 시어머니와 바보 같은 남편을 두고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컸죠. 내 아들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사진을 찍어 태호 씨에게 보냈어요. 곧 답이 왔죠.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오늘 저녁에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시다. 저녁 시간 태호 씨와 다시 만났어요. 그는 서류 뭉치를 가져왔죠. 최설인 씨를 조사해 봤습니다. 전력이 있더군요. 5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고소당한 적이 있어요. 취하되긴 했지만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도윤은 이걸 알고 결혼한 걸까? 아니면 속은 걸까? 이제 이렇게 하시죠.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일단 도윤 씨에게 보여주세요.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봐야죠. 그리고 그가 작은 카메라를 꺼냈어요. 집에 이걸 설치하세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화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요. 법적 대응.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정말 내 아들을 고소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집으로 돌아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과 복도, 그리고 다락방 입구. 마치 스파이가 된 기분이었죠. 내 집에서 내 가족을 감시하는 스파이. 밤 10시 도윤과 설인이 돌아왔어요. 취한 것 같았죠.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빨리 도장 받아야 해. 근데 눈치챈 것 같지 않아? 괜찮아. 엄마는 우리를 의심 못해. 효자 아들이잖아. 효자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 넌 효자였지. 과거형이지만. 새벽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 서류들. 마치 폭탄을 만드는 것 같았죠. 언제 터뜨릴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데 아침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설인의 친정 어머니였죠. 그녀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사돈, 우리 설인이가 또 사고 쳤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 버릇을 못 고쳐서 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꺼낸 다음 말은 모든 퍼즐을 맞추는 마지막 조각이었죠. 챕터 7 폭로의 순간. 설인의 친정 어머니는 초췌했어요. 한때는 부유했다던 그 집안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으며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설인이가 3년 전에도 전 남편 집에서 비슷한 일을 했어요. 시어머니 도장을 몰래 파서. 그때는 제가 무릎 꿇고 빌어서 고소를 취하했죠.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3년 전, 태호 씨가 말한 5년 전과는 또 다른 사건이었군요. 그럼 최소 2번은 전과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도윤은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결혼한 걸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설인이가 전화했어요. 큰 돈이 들어올 거니까 빚 갚을 수 있다고. 근데 그 아이 목소리가 예전 그 일대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수소문했더니 사돈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저녁 모든 걸 끝내기로. 태호 씨에게 연락했고 그는 저녁 8시에 오기로 했죠. 오후 내내 준비했어요. 증거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지 리허설까지 했죠. 마치 법정에 서는 검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니, 배심원이자 판사이기도 했죠. 저녁 7시, 일부러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렸어요. 도윤이 좋아하는 갈비찜, 설인이 좋아하는 잡채.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르는 식사였죠. 두 사람은 의외로 기뻐했어요. 와,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음식이 너무 푸짐한데. 맞아요, 어머님. 특별한 날인가요? 특별한 날. 맞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니까.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그들을 관찰했어요. 도윤은 여전히 제 아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죠. 설이는 평소보다 들떠 있었어요. 아마 집 증여 동의를 받을 거라 기대하고 있겠죠.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태호 씨였죠. 계획대로였어요. 아, 제 지인이에요. 잠깐 들어오시래도 될까요? 도윤과 설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할 명분은 없었죠. 태호 씨가 들어와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호입니다. 어머님께서 중요한 자리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거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가져왔죠. 하나씩 천천히 식탁 위에 늘어놓았어요. 영수증들, 카드 사용 내역, 보험 해약 서류, 그리고 설인의 일기장 복사본. 침묵이 흘렀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죠.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도윤은 서류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내가 이상해서 산 게 아니고 누군가 내 이름을 사용했다. 그것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했죠. 아마 이미 마음의 준비가 끝났기 때문일 거예요. 그때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 여자가 눈치채기 전에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였니? 내가 너희 어머니가 아니라 그 여자가 된 이유가 뭐니? 설인이 갑자기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가면을 벗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님이 치매인 척해야 집 문제도 쉽게 해결되죠? 동네 사람들도 다 믿고 있잖아요. 그 당당함에 오히려 제가 놀랐어요. 죄책감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그 태도. 태호 씨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같은 말을 3번 서로 다른 장소에서 했습니다. 카페, 마트, 그리고 부동산. 증거는 충분해요. 그제야 도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설인을 돌아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설인아, 이게 다 사실이야? 친정 빚은? 사채는? 설인이 도윤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죠. 당신도 즐겁게 썼잖아. 새 차, 명품 시계, 골프 회원권. 다 어디서 난 돈인 줄 알았어? 도윤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그제야 자신도 공범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걸지도 몰라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설인 친정 어머니와의 대화 녹음이었죠. 설인이가 3년 전에도 전 남편 집에서 비슷한 일을. 녹음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어요. 설인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었죠.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며칠 밤을 고민한 말이었죠. 내 이름과 삶은 내가 지킨다. 그 다음은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렸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합의할 수도 있어. 선택은 너희가 해. 설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박수를 쳤죠. 잘하셨어요, 어머님. 그런데 증거가 있어도 아들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정이 그걸 허락할까요? 그 도발적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웃었어요. 모정, 넌 그걸 이용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거야. 태호 씨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내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수하든지 합의금을 준비하든지 선택하세요. 우리는 자리를 떴어요. 뒤돌아보니 도윤과 설인이 멍하니 앉아 있었죠. 부부라기보다는 각자의 지옥에 갇힌 두 사람 같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마치 오랜 감옥에서 나온 것 같은 해방감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어요. 내 아들을, 내 가족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태호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의 새로운 삶이, 새로운 삶, 60이 넘어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마치 오래된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윤이 혼자 찾아온 거예요. 그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고 눈은 밤새 운 듯 부어 있었죠. 그가 한 첫마디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해시태그 다락방의 비밀. 챕터 8 또 다른 진실. 도윤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한 손엔 이혼 서류, 다른 손엔 작은 가방. 밤새 울었는지 눈은 토끼처럼 빨갛게 부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제의 그 당당하던 공범이 아니라 제가 알던 그 어린 아들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머니, 저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요. 망설였어요. 또 속으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요. 절박함과 후회, 그리고 결심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죠.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앉은 도윤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미 서린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어젯밤에 다 끝났어요. 서린이가 짐 싸서 나갔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갔어요. 그리고 이것도 놓고 갔어요. 도윤이 USB를 꺼냈어요.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려는데 그가 먼저 말했죠. 서린이 진짜 계획이 담겨 있어요. 처음부터. 저도 속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어요. 폴더 안에는 음성 파일들과 문서들이 가득했죠. 첫 번째 파일을 열었는데 서린과 낯선 남자의 대화였어요. 도윤이는 마마보이야. 시어머니만 공략하면 돼. 그래서 얼마나 뽑아낼 수 있어? 집값만 10억은 넘어. 6개월이면 충분해. 6개월. 서린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정확히 6개월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결혼이었다는 거죠. 손이 떨렸지만 계속 들었어요. 그 남자는 서린이 진짜 남자친구래요. 사기 전문가고 여러 집을 이렇게 털었대요. 저는 그냥 바보처럼 이용당한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존심이 무너진 남자의 초라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그도 공범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니? 도윤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어머니 이름으로 된 모든 채무 제가 떠안기로 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다 정리했고 공증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제 전 재산 처분 계획서예요. 다 팔아서 어머니한테 갚을게요. 서류를 확인했어요. 정말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가야 할까? 그때 도윤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약했어요. 서린이 말만 믿고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고 저 정말 쓰레기예요. 30년 만에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운 게 초등학교 때였죠. 그때는 제가 달래줬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스스로 책임져야 할 눈물이었으니까. 한참을 울게 놔뒀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서린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했어요. 사기죄로요.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직접 고소했어요. 의외였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가 고소하다니. 그만큼 배신감이 컸겠죠. 아니면 최소한의 속죄였을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마치 모든 걸 씻어내리려는 것처럼. 도윤아, 넌 이제 어떻게 살 거니?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울음으로 부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어머니, 아들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다시 찾아뵐게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았죠.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다시 쌓을 시간이. 도윤이 일어났어요. 떠나기 전에 한마디 더 했죠. 어머니, 그래도 전 어머니, 아들이에요. 비록 못난 아들이지만 사랑해요.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울었으니까. 일주일 후 서린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공항에서였다고 하더군요. 가짜 여권으로 도주하려다 걸렸대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죠. 그녀의 본명이 최서린이 아니었다는 것. 박민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사기 전과가 3건이나 있었대요. 태호 씨가 찾아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여러 명의 공범이 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사기였죠. 어머님이 빨리 눈치채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도윤은 약속대로 모든 채무를 정리했고 저는 팔려던 집에 그대로 살기로 했죠. 너무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다락방은 깨끗이 치웠어요.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은 모두 경찰 증거로 제출됐고 이제는 텅 빈 공간이 됐죠. 가끔 올라가서 창밖을 봐요. 높은 곳에서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오늘도 다락방에 올라왔어요.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죠.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비밀을 숨기던 공간이 이제는 제일 편안한 곳이 됐으니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죠. 문자였어요. 어머니, 오늘도 건강하세요. 아들이. 짧은 문자지만 매일 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아요. 아직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답할 날이 오겠죠. 그래, 너도 잘 지내라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온 세상을 물들이는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60이 넘어 시작하는 새로운 삶. 쉽지 않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알았거든요.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맹목적인 신뢰와 어리석은 사랑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걸 극복한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는 걸. 다락방을 나오며 뒤돌아봤어요. 먼지가 춤추는 빗줄기가 아름다웠죠. 마치 과거의 아픔이 빛으로 승화되는 것 같았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젊은 부부가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이사 온 김준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악수를 나누며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이웃, 새로운 관계.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거예요.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졌죠. 그래요. 이게 진짜 저예요. 윤정숙.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윤정숙이라는 한 사람. 이제야 찾은 제 이름이 참 좋았어요. 밤이 깊어가는 집안에서 차를 우렸어요. 혼자 마시는 차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죠. 때로는 홀로 서기가 진정한 독립의 시작이니까요. 창밖의 별들이 반짝였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그러나 찬란하게. 저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제 자리에서 제 빛으로.